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친박 비박 갈등으로 두 달여를 끌어온 새누리당 공천특별기구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을 누가 맡는 것인가 바로 이게 관건이었는데요. 친박계가 한 발 양보하면서 관례대로 황진아 사무총장이 맡게 됐습니다. 일단 공천 룰을 논의할 자리는 만들었는데 이제 내용이 문제겠죠. 악마는 늘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경선에서 당원과 국민의 참여 비율 조정과 또 결선 투표제 도입, 전략 공천 문제, 험지 출마론 정말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이 논의를 이끌 황진아 위원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황진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황진아입니다. 예, 네네. 지금 미국에 계셔가지고 이게 좀 그러니까 통화할 때 약간 이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지금 미국에 왜 계세요? 초청받아서 가신 거죠? 지금 여기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특히 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여기 기조 연설자로 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예. 자, 공천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죠. 인선 다 끝나셨어요? 위원들 인선이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났고요. 예.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떤 분 염두에 두신 분들도 좀 있고요. 제가 초안을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고위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최종 결론을 지을 예정인데 예를 들면 이 총장단에서는 1부 총장, 2부 총장 이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이제 선거 공천 관련 업무를 쭉 해오셨던 분 그리고 선거라든지 법률 전문가, 여론조사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외부 인사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여태까지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간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공천이라는 것이 조금 가능하지는 않은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은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야당에서 예를 들면 협조를 오픈 프라이머리는 못하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약간 오픈 프라이머리하기는 어려운 사정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정신은 살리되 우리가 정말 객관적이고 아주 공평무상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염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바로 그 최대한의 방안 중에 하나가 국민 참여 비율을 좀 높이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이 일반 국민과 당원 5대5로 돼 있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신은 그러한 그 후보 선택하는 거를 전부 국민에게 공천권을 드린다 하는 정신 하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예.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정당 조직인데 당원들에 대한 의견은 그럼 비중을 안 두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아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원 단계에는 50대 50%를 이렇게 일반 국민하고 당원의 비중을 같이 나눠줬는데, 예. 이제 특위에서 만들 것은 그 당원 단계에는 50대 50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우리가 국민에게 더 비중을 많이 드리겠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그 비중을 높일 것인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할 것인데, 어쨌든 이번 특위에서 그 의견들을 전부 수렴을 해서 그걸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 정확한 목표는 공평무사하면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이 경선 승복을 하고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민주적 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은 무슨 어떤 그 투명성도 유지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예. 그런 그 가장 합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한 개념이 되겠죠. 지금 어쨌든 근데 국민 참여의 비율을 높이면은요, 이게 이제 인지도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네. 현역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대 50이라는 그러한 그 당원 당규가 만들어진 것인데,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것이 보수 혁신 안에서 나와가지고 예. 새누리당의 당론이 돼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라고 했던 건데, 그거를 못하는 사정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원들은 그러면 이제까지도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했고 봉사도 했고 해왔는데, 예. 그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런 의견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한 검토를 특위에서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결선 투표제 도입은 확정이 된 겁니까? 일단 그것은 이번에 그 특위를 구성하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침이기 때문에 최고에서 나온 특위에서 그런 결선 투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또 같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결선 투표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 참여 비율을 많이 높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역의 유리함, 이런 것들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무조건 결선 투표를 그냥 하자라고 하는 건 좋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특위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이유가 전략 공천하겠다고 이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결선 투표를 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건가 하는 거를 고려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전략 자꾸 전략 공천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결선 투표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합 집산을 만드는 결론을 또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죠. 원래 그렇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놓고서 방안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선 투표라는 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막 그 특위가
구성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그렇죠. 것까지 들어가지 않은 거죠. 예. 결선 특허제를 검토를 해나가는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어떤 식으로 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은 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요, 사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라는 걸 둬서 여기서 20% 컷오프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적을 쭉 국회의원들 매겨가지고 하위 20%는 공천 주지 않고 잘라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좀 속아낼 필요성은 없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이제 의정 활동을 잘했고 못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잘라내는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공천이라든지 심지어 무슨 이런 것은 제가 당원 단계도 없는다. 그러나 이제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 당원 당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 소수자라든지 또 아니면은 정치적 신인들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검토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특위에서 논의가 될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전략 공천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 대신에 당원 당규에 있는 우선 추천제, 이 우선 추천 지역 이것을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략 공천하고 어떻게 달라요?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우수한 경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당에서 또 아니면은 우리 특정 어떤 사람을 딱 경쟁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배제하고 후보를 이제 추천을 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투명성도 없고 또한 거기에는 이제 투명한 이런 절차상에서 하자가 나올 수가 있고 범선 승복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이제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개념은 틀립니다. 그러면은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같은 데도 우선 추천 지역으로 될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소수자 아니면은 신인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린 것이기 때문에. 신인이 등장하면 TK 지역도 우선 추천 지역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신인들이든지 정치적 소수자한테는 가점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공천이 되는 것이고 전략 공천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경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제를 한다라는 거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꽂아넣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도 그러니까 우선 추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거기는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험지 출마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나 이 중진 의원들, 장관들 이런 분들 전부 험지에 나가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험지 출마론이 총선 이 승리 전략에 필요하다고 보세요? 경쟁력이 약한 그런 지역에서 우리 인지도라든지 또 아니면은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분들이 그 험지라고 할까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출마한다는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바람직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분이나 이런 분들을 험지로 가라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중하지만 또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도 험지에 출마를 해라. 그래서 서울의 강북 지역 같은 데 출마를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건 특정인이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는 생각이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거 국민들하고의 약속이든지 이런 게 미리 지역구에서의 관계가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무조건 그걸 배제하고 딴 지역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명도가 높은 분이라든지 또 선수가 높다든지 이런 분들이
험지로 가라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이제 이 험지 추천과 우선 추천 지역 이걸 합해가지고 하나만 더 궁금한 점을 여쭤볼 텐데요. 이 정치 신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국회의원은 처음 하는데 장관 같은 거 했던 사람도 정치 신인에 들어가나요? 네, 그렇게 뭐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천 이제 특위에서 만드는 그런 내용 중에도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할 때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같이 논의가 되어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치신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정치신의 그 판단 기준은 뭘로 할 건가? 이것도 논란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장 그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관도 있고 청와대 참모도 있고 지금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런 분들이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 돼야 되는데 만일 그 논리대로 한다면 우선 추천 지역에서의 정치 신인으로서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세부적인 건 이제 특위가 구성이 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 결정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자 공천특별기구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진아 의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내일인가요? 가만히 있어봐.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죠? 언제 미국이 금리 발표하죠? 15일, 16일. 그죠? 예. 그러면, 아직은 좀 시간이 있네요. 다음 주네요. 그죠? 예. 자, 근데 이게 미국 기준금리가 거의 이제 인상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신흥국의 테이퍼 텐드럼 공포가 커진다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말이 어려워가지고 말부터 모르겠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테이퍼 텐드럼을 우리말로는 긴축발작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2013년에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니까 신흥국 통화가치하고 주식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도 뭐 테이퍼 텐드럼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고음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데에서는 이제 아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버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서 다른 신흥국 대비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시총 비중이 높은 정보기술 자동차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릴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국내 증시 가장 큰 고민거리인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신흥국가 대조적인 모습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하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외국인의 투자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국 지수라는 게 있는데 한국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어쨌든 한국은 신흥시장 자금 이탈 속에 안전지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건 아주 긍정적인 측면인데, 문제는 미국 금리 인상과 한국 금리의 현 상태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본 이탈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가계부채 문제거든요. 가계부채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같이 좀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이 경제도 고려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국제유가 급락에 대한 얘기 좀 해봤는데 이 국제유가가 급락하니까 관련 업종, 우리 국내의 관련 업종도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유 화학업계는
긍정적이면서도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GS칼텍스는 정유 3사의 4분기 영업이익은 기존보다 20% 이상 하락했지만 네. 그 저유가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정제 마진 확대, 내년도 실적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자동차 업계는 저유가가 지속하면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전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름값이 하락되면은 소비자들 부담이 좀 이렇게 좀 덜하니까 그렇죠. 예.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업체 입장에서 또 원자재값 하락 등으로 인해서 생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하이브리드 카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에는 좀 부정적이다. 왜 지금 이 상태로도 만족하는데 뭐 굳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그 기름값이 내려갈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친환경 차량 소비가 더뎌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철강 분야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장기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관련 시장 전체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철강에서 가격과 제품 가격 등이 함께 내려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말이에요.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굴리는 증권맨 자기매매. 예. 지금 말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매매라는 게. 자기매매라는 게요. 고객들 돈이 아닌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증권 투자하는 거네요. 쉽게 예, 얘기하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증권사 직원이 이제 고객한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돈만 신경 쓴다. 이래서 이제 고객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 측이 통상 그 영업사원들에게, 그 증권사 직원들에게 월급의 3배 정도를 수수료 매출로 요구하고 있고요. 목표를 채우지 못한 많게는 그 월급의 20%까지 줄어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목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 자기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채우는 게 관행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자기 매매가 슬픈 얘기네요. 예,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자기 매매가 이루어지나 알아보니까 대체로 증권사 전체 임직원의 70% 수준. 그러니까 25,500명 정도가 자기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심지어 하루 평균 10회 이상 주식을 사고 파는 직원도 한 1,1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러니까 고객보다 직원 본인의 이익을 추구를 우선시한다. 증권업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엄청납니다. 그 증권사 임직원 자기 매매로 벌어지는 수수료 수익이 675억 원. 전체 수탁 수수료의 2.3%에 달하는 수준이라서 지금 NH투자증권이나 하나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여기는 이제 아예 거래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고객 자산 보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근본적으로 증권사 직원의 그 급여 제도 시스템 이거 먼저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아니,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 증권사들이 먹고 사는 거는 자신들 직원들이 매매해가지고 그 돈으로 상당 부분을 먹고 산다. 결국은 보충하고 있는 거죠.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자급자족 시스템이네 이제 보니까. 예? 참.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8시 34분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출근길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동부간선도로 정체가 오늘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마들 지하철도 진입 부근 밀리고요. 다시 원룸교에서 장안교 구간, 또 군자교에서 성동교 구간으로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왜 어렵나 싶죠? 사고 있습니다. 신내 나들목 목간 지점 1차로에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묵동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이 구간 통과하는데 5분 이상 소요되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정릉터널에서 연희램프 구간 정체, 반대 성수대교 쪽으로는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 다시 사근램프에서 성동교 구간으로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대호 선수가 말이에요. 예.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 참가를 위해서 어제 미국 갔다 그러네요. 예, 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 공항에서 현재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이대호 선수가 올해 일본 시리즈에서 팀이 우승을 했고요. 또 일본 시리즈 MVP에 선정이 됐죠. 그리고 난 뒤에 프리미어 12에서도 실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연봉 협상이 이렇게 크게 틀어지지 않는 한 메이저리그 입성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대호, 오승환 선수 말고도 지금 김현수 선수가 이번에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에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확정짓게 될 텐데. 예.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이렇게 가고자 하는 선수들이 겨울에 만나는 겁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 요즘에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메이저리그에서 이 선수 영입을 위한 큰 장이 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리그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각 팀의 단장들이 겨울에 모여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KBO 총재쯤 됩니다. 이 메이저리그 이 커미셔너도 좀 뽑고요. 룰 개정도 하고 이런 현안을 협의하는 모임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장들끼리 선수 트레이드도 하고 또 선수들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다 보니까 에이전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선수들까지 이제 참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현재는 메이저리그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취재진들까지 모여들면서 한 3천여 명 정도가 모이는 거대 행사를 변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이대호 선수도 그렇게 우리 선수들이 자신을 잘 홍보해가지고 몸값을 높이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하. 자, 골프 얘기도 좀 해보죠. 양재령 선수가 말이에요. 예. 미국 여자 골프 투어 퀄리파잉 스코어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LPGA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양재령 선수가 공부하고 골프를 병행을 하고 있다. 예. 예. 공부 잘하는 모양이죠? 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퀄리파잉 스쿨은 이 LPGA 출전 자격을 취득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퀄리파잉 스쿨에 합격해서 이 내년 시즌 LPGA 출전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재령 선수가 원래 그 15살 때 브리티시 여자 오픈 예선을 통과해서 최연소 선수로 본선에 참가할 정도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동년배 선수들보다는 좀 프로 데뷔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었거든요. 그거 중요해요. 예. 또 이제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금융학을 전공했는데 내년 LPGA에 데뷔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이 K리그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도 계속 영입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예. 장혜룡 대한축구협회 기술 부위원장이 중국의 이 충칭 리판 감독직을 맡게 됐거든요. 이 계약 기간은 다음 달부터 3년간인데 예. 이 충칭 리판은 올 시즌에 1부 리그에서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부 리그에 있을 때 우리나라 이장수 감독이 이 팀을 맡았던 감독이기도 하고요. 예. 이 장혜룡 감독은 뭐 이 국내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을 맡기도 했지만 이 중국 축구 전문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칭따오 또 이 다렌에 이어서 이번에 이 세 번째로 중국 프로팀을 맡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이번 주 사건 랭킹 순서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중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만한 사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도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용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사장이 종업원 돈 훔쳤니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어요.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떻게 사장이 종업원 돈을 훔칩니까? 그것도 스포츠 마사지 업소 사장이요. 종업원 집에 들어가가지고 종업원이 김치통에 2억 원 있는 거를 훔쳐가지고 마대자루, 포대자루 들고 나왔습니다. 2억 원? 예. 근데 이 종업원 되시는 분도 만만치 않네. 2억 집에 두고 있어요? 그것도 김치통에다 넣습니다. 김치통에다가? 예. 왜 김치통에다가 뒀을까? 이 종업원이. 돈도 잘 보관해야 되나요? 습도 온도 조절해가지고? 이 종업원이 아마 이혼한 후에 위자료 받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번 돈을, 물론 이제 사채놀이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채? 예, 그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김치통에다가 현금으로 보관해놨는데요. 이 사장이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몰래 집에 들어가가지고 훔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 종업원 되시는 분이 돈 자랑을 좀 하셨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종업원이 오히려 종업원이 사장보다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사장을 좀 구박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장이 종업원 당연하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돈을 갖고 온다는 것은 아니 자기 무시했다고 남의 돈을 훔쳐요? 맞습니다. 예? 예. 참 그것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의 주제부터 얘기를 해보죠. 자 어제였었죠. 농약 사이다 사건 이른바. 예.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7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죠. 예. 7월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제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사이다를 나눠 마셨는데 그 나눠 마신 사이다를 나눠 마신 할머니 중에 두 분이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거든요. 네.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했는데 저녁 8시 반까지 한 7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재판이 끝났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국민참여재판 이번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11일까지 5일에 걸쳐서 하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쟁점이 많다는 겁니다. 쟁점이 많다. 예, 검찰과 경찰이 신청한 증인이 한 18명 되고요. 예. 검찰과 변호사가 그 제출한 증거 자료만 해도 58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살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 범인이 82세 할머니라는 겁니다. 용의자가. 예. 과연 이 용의자가 그 사이다병에다가 농약을 타가지고 죽였겠느냐.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 직접적인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었다는 거를 목격한 사람이나 또는 그 사이다에다가 농약을 넣었다면은 그 병막에 이 지문이나 DNA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발견이 안 됐거든요. 다만 이 할머니가 이 옷에서 농약 성분이 발견되고 또 이 할머니가 그 당시에 짚고 있었던 지팡이, 전동 휠체어 이런 데서 이제 농약 그 성분이 발견됐다는 거고요. 이 할머니 집에서 그 사이다병에 넣은 그 마개가 있습니다. 드링크제 마개. 이 마개가 유효기간이 똑같은 병 마개가 발견됐다. 또 할머니 집 주변에서 이 농약병이 발견됐다. 똑같은 농약 성분이든 농약병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이 좀 말이 좀 횡설수설한다. 그리고 검찰에 가서 거짓말 탐지기하고 행동 심리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할머니의 진술이 변명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예, 그래서 이 할머니가 범인이 맞을 것이다. 이게 이제 검찰 측 증거고요. 변호인 측은요? 예, 변호인 측은 이 할머니가 82세인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할머니가 이 농약을 사용해가지고 죽이게 된 경우가 아마 화투놀이를 해가지고 그 전날 화투놀이를 해가지고 좀 많이 이래가지고 다퉜다라고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 보긴 어렵다. 결국에는 이 농약에
투입한 시기라든가 구입 경로, 결정적인 것은 이 농약을 그 사이다병에 넣었을 때 지문이나 DNA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서 이 할머니에게 살인죄를 책임을 묻는 것은 이거는 좀 증거 재판주의에 어긋난다. 아마 본격적으로 이에 대해서 배심원을 설득시킬 것 같은데요. 배심원들이 상당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어제 재판장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배심원들한테 이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니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들한테 재판장이 오늘 이 재판 과정에서는 그 언론에서 방송된 거 이건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편결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힘들 텐데. 아니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배심원으로 가신 분들이요. 아까 5일 동안 국민참여재판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분들 생업은 어떻게 해요? 회사 잘리면 어떡합니까? 그 국가에서 책임져 줍니까? 그래서 하루 일당이 12만 원뿐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일당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에서 5일 동안 빠지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심원이 미국처럼 미국은 배심원이 어떤 국민의 의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미국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를 못하게 되고 글쎄요. 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나의 어떤 결정 하나가 한 사람을 범인으로 유죄로 만들 수 있고 또는 무죄로 만들 수 있다 하니까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피를 하게 됩니다. 배심원으로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아니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 빼주듯이 이것도 이렇게 배심원이 되면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그거는 저걸 좀 이해를 해주고 이 결근 처리 안 해주는 그런 것도 좀 도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뭔가 특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 어떻게 뽑은 거예요? 이번에 무작위예요? 이제 무작위로 한 100여 명을 뽑았는데요. 그 한 70명이 또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 70명 중에서 또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가 또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국민참여재판이 된 이유가 그러니까 용의자 측, 피고인 측에서 한 거예요? 검찰 측에서 요구한 거예요? 변호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할머니가 82세거든요. 82세의 할머니가 과연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엔 누가 보기에도 좀 석연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배심원 국민들의 어떤 법적 감정이나 집단 이성을 믿어보자. 그렇습니다. 호소 한번 해보자. 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이 배심원들의 이제 결정이 아니죠. 평결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배심원의 평결이 유무죄 평결이 있고 양형까지 합니다. 형의 선고까지, 형의 의견까지, 형량까지 미국은 안 그렇던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판사는 구속은 안 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1심의 그 재판관들한테 되도록이면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줘라. 이런 어떤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배심원들의 어떤 평결을 많이 존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배심원의 판단하고 판사의 판단이 달랐던 경우 같은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1심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받아들여가지고 무죄로 냈다 하더라도 2심 항소심에 가가지고 그것이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럼 이거 재판 결과는 한참 있다 나오겠네요. 지금 현재는 11일 날 그 평결이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곧바로 판결이 나와요? 그 배심원들이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 그리고 형량까지 어떤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판사가 그걸 감안해서 결정을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11일 날. 금요일 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자,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죠. 이게 지금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기준에 관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현재 현행법은 13세 미만인 경우, 그러면 이제 중학교 전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가 그 성인하고 성관계할 때 동의 유무와 불문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그래야겠죠. 받는데 예. 이제 지금 이것이 이제 중학생인 경우에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학생이 성관계에 동의를 하면은 처벌을 못 받습니다. 아, 지금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전에 40대 연예 기획사 대표가 자기보다 사랑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 무죄를 그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너무하지 않느냐. 특히 중학생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떤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거든요. 성관계 이거 내가 해야 되느냐 말느냐 동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13세 미만을 16세로 좀 높이자. 올리자. 예. 이런 이제 의견이 여성단체에서 특히 국회 여성 국회의원 중심으로 그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요새 여중생들이 사실상 조건 만남 또 가출한 여중생들이 많습니다. 조건 만남이라는 게 성매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 여중생들하고 이제 조건 만남을 하면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그래서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중생들에게는 그러니까 16세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불문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래야겠죠. 예. 근데 저는 이 관계에서 이 중학생인 경우에 이 여중생들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라든가 이 처벌 관계에서 성매매를 한 매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미흡합니다. 예. 자, 우리 박 변호사님이 항상 말씀해 주신 한국의 법 집행기관 이것만은 고치자. 오늘은 어떤 점을 고쳐볼까요? 연말 연시 송년회 모임 많아지는데요. 음주 단속을 경찰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음주 단속 기구를 보면 감지기가 있습니다. 호 부르는 게 있죠. 예. 이게 여러 사람이 이제 갖다 대고 불거든요. 그러면은 기분 안 좋아요. 위생 문제가 좀 많이 글쎄요, 있습니다. 저도 기분은 안 좋아요. 입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호 불지만. 그래서 호흡기에 갖다 대고 여러 사람이 불게 되면은 자칫하면 이거 감염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 음주 감지기 좀 소독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좀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경찰이 음주 단속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단속 지점을 정할 때 경찰에서 좀 안전장구를 확실하게 좀 챙겨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음주 단속을 보고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차 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음주 측정 거부로 해가지고 처벌받도록 법을 좀 개정해야 한다. 지금 처벌 안 받아요? 그렇습니다. 차 놓고 도망가면은 못 잡으면은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주를 뻔히 아는데도 못 잡는구나. 차주를 알아도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측정해보면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왜 여기 차 두고 가냐 그러면 그냥 피곤해가지고 갑자기 졸려가지고 기면증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이러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차 놓고 도망가는 사람. 이 사람도 좀 처벌받아야 한다. 그렇게 법 개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주 감지기, 음주 측정기 그거 소독은 어느 정도 자주 합니까? 실제 잘 안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계 한번 사면은 그냥 고장 날 때까지 계속. 잘 안. 근데 저도 그거 불 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 사람이 호흡기를 대거든요. 그렇죠. 후 하면은 그게 이제 이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 무슨 딴 병 걸리면 이렇게 국가에서 배상도 안 해줄 거면서 그 소독이나 좀 제대로 하지. 아주 오늘 박 변호사님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경찰청장님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은 음주 감지기 진짜 위생과 소독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 강 총장님이 이거 들으셨는지 지금 출근하셨겠네요. 근데 방에서 좀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찬 하지만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